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산소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노인의 얼굴은 누렇게 뜬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철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아버지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 몰랐어. 큰아들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았다.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생사를 오가는 병든 노인일 뿐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둘째 딸 수연이 문 밖에서 전화를 마치고 들어왔다. 39살의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 지쳐 보였다. 남편과의 갈등, 아이들 교육비,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게 어깨에 짓눌려 있었다. 폐렴이 악화되고 심장도 약해져서 민준이 말끝을 흐렸다. 사실 의사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었다. 다발성 장기부전.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유언장은 작성하셨어? 막내 아들 지훈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32살의 그는 형이나 누나와 달리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술버릇과 무관심에 상처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었다. 지훈아, 그런 말을 지금 하냐? 수연이 눈을 흘겼지만 사실 그녀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게 과연 무엇일까? 빚더미는 아닐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동안 벌어오신 게 뭐가 있는데? 지훈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세 남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철수는 평생 변변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젊을 때는 사업을 한다며 집안 돈을 날렸고 중년에는 술에 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노년에는 혼자 쪽방에서 지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보험이라도 있을 수 있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을 리 없었다. 보험은 무슨, 병원비조차 우리가 내고 있는데.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실제로 아버지의 입원비는 세 남매가 분담해서 내고 있었다. 각자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부담스러웠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들으실 수도 있어.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소호흡기만이 쉬쉬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다. 어차피 의식도 없으시잖아. 지훈이 중얼거렸다. 사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몇 번째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벌써 일주일. 그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누워 있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말해. 민준이 동생을 나무랐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거나 어디론가 나가 있었다. 어머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모습만 기억날 뿐이었다. 그러게.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 없었잖아. 지훈이 씁쓸하게 말했다. 5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는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그때 정말 창피했어. 조문객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수연이 그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조차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다. 그래도 이제는 민준이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버지를 용서하자는 말인가? 아니면 이제 끝났다는 말인가?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산소호흡기 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회사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미 며칠째 병원에 와 있느라 일이 밀려 있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부담스러웠다. 수연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중학생인 큰아이는 요즘 반항기가 심했고 초등학생인 둘째는 엄마가 없으면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않았다. 남편은 야근이 많아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막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장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 같았다. 예비 신부와의 관계도 요즘 어색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시면 어떡하지?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장례 비용, 병원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빚까지 모든 게 그들의 몫이 될 것이었다. 일단 집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쪽방에 뭐가 있는지라도 확인하고. 민준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던 쪽방에는 평생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거기 가봤자 뭐가 있겠어. 술병하고 담배꽁초밖에. 지훈이 비관적으로 말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번 아버지의 방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래도 혹시 통장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 수연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비록 많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장례 비용에 보탤 수 있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삐삐.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변했다. 세 남매가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약간 떨렸다.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 수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멈춰섰다. 아, 지훈이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의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 김철수의 목소리였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웠다. 혹시 다 들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수연이 서둘러 말했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약하게 저었다. 먼저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탁해진 눈동자였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마치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세 남매는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혹시 유언인가? 아니면 사과의 말인가?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약해 보였다. 김철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힘드실 텐데.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들어드릴게요. 지훈이 의자를 가져와 침대 가까이 앉았다. 형과 누나도 따라서 아버지 주변으로 모였다. 김철수는 세 자녀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닮아 선량해 보였고 수연이는 자신을 닮아 의지가 강해 보였으며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미워하는 눈빛이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다. 술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혼자 고생시키고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맞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김철수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말이니까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28살 때였다.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 아버지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억은 또렷했다. 그때 나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이 5명 있었고 일도 잘 되고 있었다.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고 민준이를 베고 있었지. 아버지의 시선이 큰아들에게 향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큰 사고가 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사고요? 지훈이 물었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평생 있었는데 드디어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졌다. 내 직원 한 명이 깔렸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박기철, 24살,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병실이 조용해졌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친구가 죽었다. 내 잘못으로. 김철수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고는 누구나. 민준이 위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잘못이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고 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그 친구 부인이 임신 중이었다. 5개월 첫 아이였는데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짐작이 되었다. 장례식에서 그 집 어른들이 나를 원망했다. 당연한 일이었지.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산소호흡기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 잠시 쉬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했다. 그때부터 나는 잠을 못 잤다.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다. 아,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구나. 세 남매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만 마셨는데 점점 많이 마셔야 잠들 수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다. 그 사고로 사업도 망했다. 보상금을 줘야 했고 공사도 중단되고
그럼 그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진 거였구나. 지훈이 중얼거렸다.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어 보니 언젠가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한테는 말할 수 없었다. 임신 중이었는데 걱정시킬 수 없어서 김철수가 아내를 생각하며 말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술만 마셨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 세 남매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유가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아버지가 더 큰 고백을 꺼내려는 것 같았다. 뭐가 더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그 사고, 유족들이 나를 고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아버지의 말에 세 남매가 깜짝 놀랐다. 감옥에 가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다. 우리 집 담보로 돈을 빌려서 합의했다. 2억. 2억? 지훈이 놀라서 외쳤다. 그때 시절 2억이면 엄청난 돈이었다. 그 돈으로 합의하고 감옥은 안 갔지만 우리 집은 남의 것이 되었다. 아버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집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빚만 남았고 세 남매는 말이 없었다. 자신들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닌 거였구나. 민준이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기억이 났다. 월세 못 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 반복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다. 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 김철수의 눈에 또 다른 눈물이 맺혔다. 오히려 나를 위로해줬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새롭게 떠올랐다. 항상 밝게 웃으시며 아이들을 돌봐주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도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으시던 어머니. 그런데 나는 점점 더 비겁해졌다. 아버지가 자책하며 말했다. 책임감을 못 견디겠어서 술로만 도망쳤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짐만 되었지. 아버지.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불렀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했다면 술을 끊고 다시 일어났다면 아버지의 후회가 깊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술 속으로만 숨었다. 병실에는 아버지의 힘겨운 숨소리만 들렸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다. 아버지가 세 자녀를 다시 바라봤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비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희들과 어머니를 사랑했다. 우리도 알아요, 아버지.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 모를 거다. 내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특히 지훈아, 아버지의 시선이 막내 아들에게 향했다. 내가 중학생 때 내가 술 취해서 너한테 소리 지른 적이 있었지? 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술 취한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던 것. 그날 나는 또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것 같았다. 내가 술에 취해 가정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새 남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이 물었다. 김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사실은 내가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일부러 뭐려? 민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아버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일부러 미움받는 길을 선택했다. 뭔 소리예요? 지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가 안전할 수 있었다.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 물으려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빨라졌고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불규칙해졌다. 아버지, 새 남매가 동시에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수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김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손이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너희에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수연이 간호사실 앞에서 초조하게 물었다.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잃은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의식은 언제 돌아오실까요?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일부러 미움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환자분 상태를 보면 의식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시더라도 말씀을 많이 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 새 남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환자분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그런 경우에는 들어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병실로 돌아온 새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들이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형,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는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게.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수연도 한숨을 쉬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뭐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일부러 미움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 민준의 말에 다른 두 남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무슨 뜻일까? 지훈이 궁금해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아버지, 민준이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다. 물. 김철수가 힘없이 말했다. 수연이 서둘러 물컵을 가져와 아버지의 입술을 적셨다. 고맙다. 아버지가 약간 기운을 차린 것 같았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김철수가 세 자녀를 바라봤다. 내가 한 말 이해 못했지? 세 남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이야기해야겠다.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희가 중고등학생 되었을 때 기억나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그때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지? 아버지의 말에 세 남매는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아, 맞다. 지훈이 갑자기 기억해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집에 왔었지. 그래, 맞다. 수연도 기억이 났다. 그때 어머니가 우리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니? 아버지가 물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고 부모님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아버지의 고백에 세 남매가 깜짝 놀랐다. 사채업자요? 민준이 되물었다. 그 철공소 사고, 그때 빌린 돈이 은행 돈만이 아니었다. 김철수가 힘겹게 설명했다. 2억을 급하게 구해야 했는데 은행에서는 1억밖에 안 빌려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머지 1억은 사채를 써야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수연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 그렇다. 매달 이자를 내야 했는데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술만 마셨으니까 아버지가 자책하며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던 거구나. 민준이 이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그냥 돈 독촉만 했는데 나중에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김철수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어떤 협박이요? 지훈이 물었다. 가족들을 건드리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특히 너희들 학교까지 찾아가겠다고. 세 남매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김철수가 힘을 내어 말했다.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자고.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건드리는 이유는 빚진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을 버렸다면,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면, 아, 민준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럼 가족을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술을 마셨다. 더 나쁜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의 고백에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집을 나왔다. 그게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일이었어요?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렇다. 내가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살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계획이 드러났다. 실제로 내가 집을 나간 후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지, 지훈이 울먹이며 불렀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너희들의 미움을 받아야 했다.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몰랐다. 내가 왜 갑자기 더 나빠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내를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수연이 원망스럽게 물었다. 너희가 알면 안 됐다. 너희가 진실을 알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내 계획이 소용없어진다. 아버지의 논리였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미워해야 사채업자들도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차갑게 대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그렇다. 너희가 나를 미워할수록 내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야 너희가 안전했다. 김철수의 희생이 드러났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술 취해서 오신 게 수연이 그날을 떠올렸다. 그것도 연기였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 저 사람은 정말 가족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연기였다는 사실에 세 남매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김철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손도 제대로 못 잡아드렸다. 사람들이 볼까봐 병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 뒤로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어머니도 다 잃었다. 아버지의 외로움이 전해졌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평생 나를 오해할 것 같아서. 김철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적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걸은 알아줬으면
해서 새 남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지훈도 눈물을 훔쳤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더 있다. 김철수가 힘을 내어 말했다. 뭐가 더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사실 그 사채업자들 돈은 이미 다 갚았다. 네. 새 남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제요? 수연이 급하게 물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지훈이 의아해했다. 그건 내일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려 했다. 아버지,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냐? 그럼 이제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민준의 질문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이제는 안전하다. 하지만 김철수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수연이 물었다. 너희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버지의 마지막 걱정이었다. 아버지, 용서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아야 해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새 남매가 아버지를 둘러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철수가 자식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민준이 궁금한 것을 물었다. 그 빚을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곳도 쪽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그 이야기는 내일 하겠다. 너희가 정말 놀랄 거야. 뭔데요? 수연이 궁금해했다.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마지막 비밀이 있다. 아버지의 말에 새 남매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인데요? 지훈이 물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미 잠들어 버렸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아직도 비밀이 더 있다고 했다. 도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그 비밀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아버지가 깨어나자마자 물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아버지에게 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다. 김철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기운이 난 것 같았다.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전에 간호사님을 부를 수 있니? 아버지가 요청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옷 주머니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김철수가 힘겹게 말했다. 간호사가 아버지의 옷을 뒤져보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이거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받아 세 자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다. 봉투는 꽤 두꺼웠다. 열어봐라. 김철수가 말했다. 민준이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다. 통장, 사본? 첫 번째 서류는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그런데 잔액을 보고 세 남매는 깜짝 놀랐다. 이게 진짜예요?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8천만 원? 수연이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8천만 원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돈이? 민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 다음 서류도 봐라. 아버지가 말했다. 두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건 집 서류인가요? 수연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민준이 주소를 읽어봤다. 이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쪽방에서 사신다고. 수연이 혼란스러워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짓말이요? 너희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했다. 김철수의 고백이었다. 그럼 정말로 이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민준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 벌써 10년째. 10년이요? 세 남매가 동시에 놀랐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가 사과했다. 어떤 이유죠? 수연이 물었다. 그 편지를 읽어봐라. 내가 직접 쓴 거다. 김철수가 편지를 가리켰다. 민준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민준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너희 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세 남매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나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수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채업자들 때문에 집을 나간 후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만날 수 없고 어머니와도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위해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었다. 뭘 남겨주시려고.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청소일, 경비일, 공사장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청소일이요? 수연이 놀랐다. 그렇다.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세 곳에서 일했다. 김철수가 설명했다. 하루에 세 곳이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새벽에는 시장 청소, 오전에는 빌딩 경비, 오후에는 공사장.
아버지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설명했다.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채를 갚고 집도 사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면 왜 저희한테 수연이 이해할 수 없었다. 편지를 계속 읽어봐라.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이 편지를 이어서 읽었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를 원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였구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혹시 노력하지 않고 의존하려 할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척하며 살았다. 너희들이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멀리서 지켜보셨다고요? 수연이 물었다. 그렇다. 민준이가 회사에 들어갈 때도, 수연이가 결혼할 때도, 지훈이가 대학 졸업할 때도 다 봤다. 김철수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민준이 놀랐다. 멀리서 지켜봤다. 너희들 모르게.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가 승진하는 날도 알고 있었고 수연이가 첫 아이를 낳던 날도 지훈이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도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를 계속 읽어봐라.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비록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민준아, 너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 되었다. 수연아, 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다. 지훈아, 너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젓한 청년이 되었다. 아버지가 각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 편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 첫째, 논현동 집은 너희 셋이 공동 소유하도록 했다. 팔아서 나누어 가져도 되고 함께 사용해도 된다. 공동 소유요? 수연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다. 둘째, 통장에 8천만 원도 너희 셋이 나누어 가져라. 각자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민준이 궁금해했다. 15년 동안 모든 걸 아껴가며 모았다. 김철수가 설명했다. 하루 두 끼만 먹고 옷도 몇 벌 안 사고 담배도 끊고 아버지의 절약 생활이 떠올랐다. 그렇게 힘들게 사셨던 거구나. 지훈이 코끝이 찡해졌다. 편지에 더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민준이 감정을 억누르며 읽었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서로에게 가족이다. 형제간에 다투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아버지, 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넷째, 만약 가능하다면 가끔은 나를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었으면 한다. 비록 살아있을 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지만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기억해달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희의 아버지 김철수가 민준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병실은 조용해졌다. 세 남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를. 지훈도 울먹였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김철수가 자식들을 위로했다.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민준이 궁금한 것을 물었다. 이 모든 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만약 내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잖니.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 연기를 하신 거구나. 지훈이 이해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김철수가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뭐요? 수연이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만약 내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돈 때문인지 진심 때문인지 알 수 없잖니. 세 남매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받아들여주는지 보려고. 아버지, 우리는 진심이에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수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훈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철수가 자식들의 손을 느끼며 말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뭐가 더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그 서류 맨 아래 봐라. 김철수가 말했다. 지훈이 서류를 뒤져보니 마지막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이건 뭐예요? 기부 약정서다. 아버지가 말했다. 기부 약정서요? 수연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김철수,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기부. 지훈이 읽어봤다. 아버지, 이게 뭔 소리예요? 민준이 당황했다. 내가 죽으면 그 집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김철수의 고백이었다. 기부요? 누구한테? 수연이 놀랐다. 불우한 아이들 돕는 단체에. 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우리는. 지훈이 이해할 수 없었다.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희가 그 돈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버지의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래서 기부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아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해라. 김철수가 말했다. 우리가 결정해요? 그렇다. 만약 너희가 그 집과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아버지가 선택권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스스로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한다. 김철수의 마지막 교육이었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수연이 깨달았다.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지훈도 이해했다. 그렇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재산이다. 김철수가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갑자기 심장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다. 아버지, 세 남매가 놀랐다. 괜찮다. 그냥 흥분해서 그런 거다. 아버지가 진정시켰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김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삐삐삐, 삐삐삐.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다. 김철수의 호흡도 가빠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급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수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마지막 할 말이 남았다. 김철수가 힘겹게 말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든 말씀하세요. 민준이 아버지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그 기부, 약정서 말이다. 김철수가 서류를 바라봤다. 네,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연이 물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결정해 달라. 아버지가 간절하게 말했다. 만약 너희가 그 돈이 필요하다면 기부를 취소하고 가져라.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물이니까.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혼자서도 잘 살 자신이 있다면 김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다.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다. 8천만 원과 강남 아파트. 분명히 큰 재산이었다. 각자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었다. 민주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수연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항상 빠듯했다. 지우는 결혼 준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들을 변화시켰다. 아버지,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결정했어요. 뭘로? 김철수가 기다렸다. 기부하세요. 민준의 대답에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니? 네, 아버지가 1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돈인데 저희가 그냥 가져갈 수는 없어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스스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지훈도 동의했다. 저희는 아버지가 키워주신 대로 스스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셨으니까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비록 좋은 아버지는 못 됐지만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김철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세 자녀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오해하게 해서 아버지가 사과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해요. 지훈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 남매가 아버지를 둘러쌌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런데 아버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정말로. 이제 시간이. 민준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렇다. 아마 오늘 밤이 마지막 일 것 같다. 김철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에 너희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지훈이 말했다. 그래, 맞다. 우리는 가족이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이 하나 더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준이 말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거라. 형제, 자매끼리 다투지 말고.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 그리고 가끔은 나를 생각해 달라. 나쁜 기억이 아니라 오늘 이런 기억으로. 당연하죠, 아버지.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 생각하면 오늘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직접 사과하겠지만. 김철수가 하늘을 바라봤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그럴까? 아버지가 희망적으로 물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나니? 김철수가 아내를 떠올렸다. 뭐라고 하셨어요? 수연이 물었다.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내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구나. 지훈이 깨달았다. 그렇다. 어머니는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었어. 김철수가 그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그리고 너희들 자랑하고 올
거다.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세 남매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수연이 아버지를 꽉 안으며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김철수가 딸을 토닥여줬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몰라줘서. 민준이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많이 원망했었어요. 지훈도 고백했다. 괜찮다. 이제 다 이해하니까 그걸로 충분해. 김철수가 막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 모두 고맙다.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아버지가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 민준이 말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 만나서. 이때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더욱 느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불렀다. 괜찮다. 아프지 않아. 오히려 평화롭다. 김철수가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얼굴 보면서 가니까 행복하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아버지, 안 돼요. 수연이 울부짖었다. 괜찮다. 나는 이제 편하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없고 너희들 미움 받을 필요도 없고. 김철수가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김철수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사랑한다. 네, 아이들. 우리도 사랑해요, 아버지. 세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다. 정말 고맙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김철수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길고 긴 신호음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세 남매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세 남매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한동안 울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에 진실을 알았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으니까. 3개월 후. 형, 기부 처리 다 끝났어요. 지훈이 민준에게 전화했다. 고마워. 수고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뭐라고 하던? 민준이 물었다.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불우한 아이들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서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누나는 어때요? 수연이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한다더라.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훈아. 네. 우리 가끔 모이자.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셨잖아. 당연하죠. 이번 주말에 누나네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 그럼 그때 봐. 전화를 끊고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더 자주 만나고 있고 각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민준이 사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주셔서.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꿈을 꾸었다. 젊었을 때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나는 이제 정말 편하다. 꿈속의 아버지는 어떤 짐도 지지 않은 가벼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옆에는 어머니가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세 남매는 각자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김철수가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병실에서 시작된 고백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은 이제 자식들을 통해 세상에 전해질 것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김철수와 그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짜 가족이 된 그들을. 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 사랑이었다.